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이렇게 눈꼬리 올라가죠. 막 얼굴 사각형이 뉴스를 쪼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해찬 전 총리,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죠. 이해찬 총리를 잡아봤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중 특사로 이 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해찬 의원은 어느 시점 어느 대목에서 국민 앞에 나타날까, 사실 그거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서 오늘 조선일보도 화제성 기사로 오늘 크게 다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히스토리를 한번 저희가 볼까요? 자, 이해찬 의원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큰 걸까요? 큰 건가요? 근데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혹시 이제 젊은 영 제너레이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학생운동 지금 감각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이 권위주의가 가장 세련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을 압박할 수 있었던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19 세대 이후에 우리 학생운동이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이해찬 이번에 중국 특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제 유신이 72년도고 74, 5년도가 됐을 때 이분이 이제 대학교 중퇴했다가 이제 인문계로 와갖고 사회학과 다녔던 시절인데요.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공대 갔다가 또 막 그러니까 착한 공돌이가 되려고 했다가 이제 의식 있는 개념 있는 요런 요즘만 하면 이제 운동권 학생이 되는 건데 그때는요 학생회관에서 유인물 하나 꺼내면 바로 옆에 있던 짭새가 발목을 쳐서 바로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던 사람 몇 사람 수갑 채워가지고 이 개구리처럼 질질 끌려서 이 호송차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혹했던 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굵직하게 이제 복역을 했는데 민청학년으로 1974년부터 이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1월에 이제 복역을 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또 여결로 돼갖고도 또 이제 징역을 살았는데 이 양반이 정말 이렇게 투사 이미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실제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투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13대 때 보니까 3명의 뭐 청문회 스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노동위를 이번 환경노동인가를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게 맞는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그때 노동위 3인방이 이제 세 명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노동위에서 그 초선 의원으로 해가지고서 그 민주화 들고 나가지고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좋게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참신하고 스마트하게 정부를 갖다가 공격을 했던 그 노동정책을, 그게 이제 평민당의 이해찬, 그다음에 이상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인재.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한 분은 또 노무현 의원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3인방에 노무현 의원으로 삼총사로 되게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인재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YS당이었고, 그다음에 이상수, 이해찬 의원은 DJ당이었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 하여튼지 간에 이제 초선 의원부터 뭐 대단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중의 눈에 확 각인셨던 거는 역시 청문회죠. 그래서 50 청문회 때, 뭐 광주 청문회 이런 때 나와가지고서 뭐 예쁘군요. 그때 그러니까 생중계 하면서 지금 말이죠. 우리가 뭐 박 전 대통령 때 뭐 레이저 쐈더니 했는데 이해찬 의원 젊었을 때 그 금속태 안경 속에서 반짝거리는 눈빛이 이 박근혜 레이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여러분 지금 여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실 처음 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인상으로 찍은 이거 거예요. 굉장히 사진 잘 찍혔는데 호감을 주는 인상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눈꼬리 올라가죠. 막 얼굴 사각형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딱 마주보고 앉는 순간에 좀 기선을 제압당하는 그럴 정도로 위압적인 인상이에요. 크지 않은 분이고. 맞아요. 키가 일단 지금 168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니까 165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강력한 사각턱과 금태 안경 속에서 반짝거리는 눈이 상대를 한번 쏴보면 그 자리에서 제압. 사각턱이 어떻다고 갑자기. 그래, 이분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정치 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88년도 그 4.13 총선 때 DJ당 평화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서
그때 나이로는 정말 어리죠. 36인가요? 그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그게 그렇죠. 어떻게 정치에 들어갔느냐 바로 DJ 내란음모 사건 그렇지, 때 그렇지. 학생운동권으로는 유일하게 그 저 신군부가 잡아들여가지고 무역까지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호남 출신도 아니거든요.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청량.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신군부가 청년 운동권으로서 이해찬 잡아넣자, 역자. 그래가지고 이제 DJ하고 엮어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DJ로서는 마음의 빚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88년도에 평화민주당을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서 공천을 줘서 관악구라는 게 서울대 바로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DJ가 당선되면 될 수 있다. 거기가 호남 유권자들 엄청 그리고 서울대 많거든요. 앞에서 광장서적, 운동권 그렇죠. 서적 많이 파는 그거 서점했었잖아요. 그래서 돌베개 출판사. 그러니까 돌베개 광장 그때 70년대 학번들한테 돌베개와 광장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맛. 맞습니다. 그거는요. 대단한 그거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에 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그때는 금서가 참 많았다고. 그러니까 뭐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운동권이 읽는 책이다. 그러면 그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바로 금지시켜 버렸거든. 그 책을 보고 싶으면 광장 서재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너무 좀 젊은 세대 잘 모르는데 이해찬과 이제 DJ 대통령의 관계는 그러면 나영석 PD와 이서진 관계 뭐 요렇게 친밀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서진만큼의 인물이 안 된다는 게 문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 DJ와 그 관계는 DJ 입장,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입장에서는 DJ는 정말 정치계 은원인데 두 사람이 관계가 근데 좀 이렇게 스토리가 애증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한번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등져버리고서 막 그 반항했거든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가지고 92년 총선인가 그때 저걸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공천을. 괘씸하다고. 근데 또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에 대변인을 했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재한테 가가지고서 줘야 됩니다. 이 좋은 사람 왜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뭐 공천을 주기로 해서 주자고 뭐 건의를 해서 공천을 받아서 간신히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뭐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된 거는 바른 말을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바른 말을 싸가지 없이 해서 그런 거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정말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해요. 뭘 분석하고 이러는 데서 선거의 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양반이 선거의 왕자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DJ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그 전에 노무현당, DJ당의 총선 거의 기획을 다 맡아가지고 선거를 상당히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이 양반이 근데 굉장히 정확하고 잘하는데 문제는 그 말을 지금 아까 XXG 그걸로 하는 부분에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이쁨을 받는데 정말 특이한 건 DJ는 이 양반을 한번 내쳤다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중용을 하죠. 그러면 유시민 의원도 그 옳은 말 하는데 네 가지 없이 한다는데 유시민의 말이 더 험합니까? 이해찬의 말이 더 험합니까? 이 양반이 훨씬 더 험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양반은요 기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정치인과 기자들은 공리공생 좀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 그런 거잖아요. 말을 한번 하면 기자들 엄청 혼내고 기자들이 뭐 한번 가서 잘못된 질문하면 막 혼내고 뭐 가르치고 이런 유명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기자들이 정치인 집을 찾아다니는 게 그 취재 관행이었는데 관악구 집 한번 갔다가 어디 기자들이 정치인 집에 오냐고 정치인은 사생활 없냐고 그래가지고 기자들 한번 혼내가지고 기자들이 안 갔잖아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도 안 가고 한번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시고 그래가지고서도 안 가고 카리스마 있네. 그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정치인 이해찬을 제가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했지만은 이제 수첩공주라고 했잖아요. 수첩 얘기 아까 반복하셨는데 수첩 그러면은 박근혜 수첩은 이해찬 수첩에 비하면 그 수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첩 왕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수첩이 이 와이셔츠 윗포켓에 들어갈 그게 수첩이에요. 저 뭔지 알아요. 문방구 옛날 문방구에서 팔 때 그렇게. 요즘에는 이거 안 팔아요. 요새는 안 팔아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자기가 대여 쓰는 그곳에다 특별 주문을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씩 이제 받아가는 건데 한 10년 전에 그 수첩이 이미 300건이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1000건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와이셔츠 유복기에 들어가는 이해찬 수첩. 그래서 이제 저는 수첩 왕자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거기 사실은 이 양반이 책임총리 할 때 그 수첩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기준, 김진표, 한덕수 다 이 양반이 추천했던 인물. 자기가 인사제청을 실질적으로 행사. 그 수첩에 다 이런 이름들이 있었고. 그럼 또 막 미운 사람도 막 적어놨겠네. 거기에 박부장 이름이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수첩 흔들리면서 기자들한테 여러분 이 수첩 한 권만 있으면은 한 달 동안 특정할 수 있어.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두 번째, 이 양반은 골프 왕자입니다.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분보다 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잘 안 떠오를 정도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총리 말기에 3일째 날 골프 쳤다가 한번 곤욕을 치기도 했어요. 제가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다 유명한 사진이에요, 사실은. 중동 5개국 순방 기념. 중동 5개국 기념 순방인데 이게 부산 기장에서 이 골프공으로 공을 쳤어요. 그 부산 이제 기업인들하고. 그런데 이 골프공에 봉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 대고 한참 구설에 올랐죠. 이해찬 총리지만 혹시 꿈은 청와대 아니냐? 골프공에 이걸 아름아름 새긴 거예요? 이제 본인이 찍은 거예요. 아라리 새긴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이 해다 바친 공 아니냐? 근데 이건 바로 구설에 오르자 급거 수거를 했던 본인이 골프 얘기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보충 질문,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이제 이해찬 총리가 현역 의원 하실 때, 지금도 현역 의원이시지만 이제 필드에서 취재를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취재를 했는데 저 양반이 참 그분에 저희가 아이러니라고 느꼈던 게 저 양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골프 멤버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권노갑 전 부총재. 그 다음에 또 한 분 김원기 전 국회의장. 그 다음에 또 한 분 임채정 전 국회의장.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배가 한 10살, 뭐 20살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특히 권노갑 부총재가 우리 이해찬 부총리를 물고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물고 빨고 그럴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가르쳐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권 부총재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멤버를 하면서 이 양반들이 그때 시작한 인연을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엔 알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양반이 골프를 자기 지금 저 인물 거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2가지 골프 바둑.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총리 때 제가 아까 김 선배 말씀하셨듯이 이 양반이 이제 골프 때문에 결국 물러났는데 골프 와중에 그 총리 재임 전에 2번의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퇴임 위기가 그때가 다 골프였어요. 2005년에 낙산사 불난가 기억나요? 네네네. 그때 식목일날 가서 골프 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살려줬어요. 그다음에 그해 7월에 남부에 집중호우 왔어요. 태풍 와가지고. 근데 또 제주도 가서 골프 쳤어.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방어해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바로 이 봉황무늬 골프 그게 3일짜리 날이었고요. 그때 이제 철도 파업이 막 예상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총리가 약간 비상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했던 시절인데 알고 보니까 부산에 가서 골프 쳤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양반한테 붙일 수 있는 왕자는 바로 수시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초밥의 스시가 아니고 이제 정시 모집, 수시 모집하는 수시예요. 바로 이해찬 세대를 만들어낸 김대중 정권 때의 교육부 장관.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좋았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은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 가게 하자. 그런데 이 정책이 잘못 꼬여서 한 세대가 그냥 바보 세대가 돼버렸죠. 모든 걸 골고루 다 잘못하는. 이래서 바로 오명 비슷하게 이해찬 세대.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참 이게 좌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골 때리는 게 의도가 좋은데 이게 핸들링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뭔가를 빼앗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로스쿨 정책하고요. 이 수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공무원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가난한 집에서 공무원 잘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또 딴 게 막 딴 게 스펙이. 그러니까 참 이런 앞으로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보적인 정책을 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킬 건지를 정말 면밀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거들면 그때 당시 이해찬이 이제 교육
장관을 시킨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이야? 이 양반이 근데 교육위원장인가 뭔가 그때 교육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성 인정해서 시킨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네. 그때 당시 언론의 평가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교원 정년 단축, 그다음에 어쨌든 교육 개혁 이런 거를 갖다 하면서 상당히 언론의 공감을 얻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양반 정말 앞뒤 안 보고 정말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양반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회에 나가서 자기 소속 공무원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방어해 주는 거예요.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4가지. 그 다음에 너무 막 나간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과거의 국무총리나 장관하고 너무 다르니까 가서 막 굽신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거 안 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하니까 매력인데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정책을 갖다가 뭔가 밀어붙인다. 이런 면에서 보니까 역대 2 대통령이 결국은 중용을 하고 쓴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분 홍준표 후보랑 친한가? 성격적으로 듣고 보니까 나쁜 남자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뭐 많이 지났는데 다시 그다음에 기회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우리 본안으로 와서 왜 이 양반이 중국 특사가 됐을까? 네네. 아, 하나 더 남았는데 3개 했는데. 그러니까 사드 왕자다. 사드 왕자. 사드 왕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지금 제일 중요한 안보 현안 중에 하나죠. 중국 특사. 근데 왜 이 사람이 사실은 송영길 총괄 선대본부장이 지난번에 중국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 않느냐. 또는 이번에 1대1로 거기 이제 대표로 가 있는 박병석 이분이 하지 않는데 이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 외통위를 오랫동안 했어요. 맞습니다. 선수싸움으로서 외교의 현안에 대해서도 또 아는 게 많고, 이분 외딸 있잖아요. 하나 딸. 외동딸. 이 외딸이 저기 있어요. 어디요? 중국 유학을 오래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중 문화원도 만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나름 중국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아요.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참. 그 외동딸 얘기 나왔으니까 뒷얘기지만 그 기자들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딸이 딸 하나 있는데 어디 기자들이 장정들이 집에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았었어요. 딸을 아끼시는구나. 다시 넘어가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를 다시 불러냈을까? 저는 아까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찬 총리 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수석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뭐 물론 시기가 겹치는 시기도 있고 안 겹치는 시기도 있지만 이해찬 이해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되고 약간의 의료적인 조정도 해야 되고 2가지 양날의 칼을 다 써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다 써야 되잖아요. 이해찬 총리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적임자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을 한번 밀고 나가는 거 자기 주장하는 데에서는 누구도 막지를 못하거든요. 반면에 또 그 정치권을 오래 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떤 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뭘 또 끌어내는 재주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임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분을 국무총리나 이런 걸로 다시 모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했는데. 아니 이미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분이 나이가 더 젊었어도 혹은 하지 않았어도 저희 같이 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죠.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을 저쪽 가서 좀 때려줘 하면 거는 잘 때릴 수 있지만. 근데 자기 이 양반이 저는 그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쓰기가 버거운 게 대선 과정에서 그 유명한 발언 나왔잖아요. 보수를 괴멸시켜야 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그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통합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나의 국민이고 안고 가겠다 이랬는데 이 양반을 가령 정문에 내세우는 어떤 자리를 줬을 때는 그게 완전히 산통 다 깨지는 걸 아니 그리고 실제로 보수를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분의 정치 막바지의 우여곡절이 이건데요. 4월 30일 날 공주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정확한 워딩을 전해드리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괴멸한 단어를 2번 쓰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됐고 사실은 작년에 4.13 총선 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죠. 김종인 씨가 안 준 거죠. 김종인 씨가 안 줬고 근데 이제 김종인 씨는 나가고 이제 이분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복당도 됐고 이번에 중국 특사도 가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한간에 이분의 건강 이상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보수 괴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더 있었는데 알고 보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측근한테 다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술 담배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후전증이 좀 있으시대요. 담배 불초입니다. 지금도 담배 한가. 엄청납니다. 옆에 가면 냄새 얼마나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60 넘어서 한가 피우시는 분은 없을 텐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핀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지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자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 양반은 어디까지 쓸 것이냐. 본인도 임명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임명직은 안 할 거고 아마 하반기 국회의장은 혹시 어떻게 될지 국회의장. 야당에서 받아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왕 정말 중요한 직책을 받았으니까 정말 국익을 위해서 훌륭한 성과를 좀 거두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훌륭한